종합 토론을 맡게 된 옹강대학교의 원영상입니다. 저희 태국불교 문화학회 편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시킨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뭐 장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허리가 아프실 텐데 이제 뭐 내용은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순서를 플로어에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 받으신 분들이 또 안 받으신 분까지 합쳐서 여기 5분의 발표자들 아까 그 토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은 어떤 특정한 분을 이렇게 관련 질문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토론자들이 추가 질문을 네, 토론자들께서 아까 미진한 부분 있으면 마저 해주시죠. 혹시 마선생님 질문?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저는 저는 이승훈 교수님하고 학효정 교수님 과 관련된 것인데 부처님 앞에 상축할 때 주상전하 수만세 왕비 저하 수제년 세자저하 수만세 그거를 전부 다 정패라고 하시는데 조선불교 성교 양종 교원에는 존패라고 나옵니다. 존경할 존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돌아갔을 때는 영가를 안 하고 존영이라고 하고 존패라고 하는데 그 존패가 문제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런데 1941년도에 조선불교 성교 양종 종원에 6조에 주상전하 수만세를 꼭 해야 된다라고 종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행적인 친일불교의 잔재였었고 그 존패가 원당 안에만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은 그 존패를 법당 대웅정 부처님 자대 밑에 양쪽으로 세조저하 수만세 천황편 그것이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을 방문했는데 천황폐하 수만세가 존패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나라가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일본 천황폐하를 모시는 그런 걸 했나라고 우리 친일 불교라고 해서 제가 지난 6월 10일 서남사에서도 존패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다. 이게 국가와 권력자와 종교가 결탁한 의용불교의 유산이지 그것이 서남사를 대표할 만한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아니다. 그건 감추라. 내놓지 마라. 크게 외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것이 이 서남사를 빛내는 어떤 문화유산으로 지금 개성한다면 지금 시대 정신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우리 두 분 다 기억하셨죠? 예. 네, 청순. 저는 김광용 교수님께 여쭤볼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선 쪽으로 전공자로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체성이야 법통 뭐 봤더니 태고 스님의 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스승님의 어떤 그것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 사상이 있었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너무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아내 데리고 이렇게 유명하다는 그 한의 의원을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딸이 한의원에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이 유명해서 왔는데 나는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간판을 아버지 간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래서 우리 그 한국이랄까 우리 전통이 동양이 이 맥이 이어지지 않아서 양방에 적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어지고 쌓여지고 축적이 돼야 그게 하나의 힘으로서 발현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아버지도 찾고 뭐 이렇게 전통 참 좋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앉아서 좀 공부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한국 불교 조선 불교 조계종이었죠. 그때는 이제 아까 30 본사가 다 있어서 스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결혼한 스님도 있었고 아닌 스님도 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스님들은 이제 뭐 선악원을 만들어서 뭐 이웃신도 해가지고 거기서 분교가 나서 이분들 쑥 다 나왔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한국 불교라고 했던 그 스님들이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조계종이라는 그 지금 비구 스님들이 이제 채워진 거잖아요. 그럼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뭔가 그 안에 어떤 그 앞에 수행이 이어지고 뭐 법통이 이어져서 어떤 그 선이 이어져서 그런 게 보여질까라는 생각했고요. 그게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정체성 얘기할 때 그 조선불교에서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 혈이잖아요. 뭐 피로 해가지고 뭐 그거를 따져가지고 우리도 있다 이래서 됐다는 제가 어저께 얼핏 봤는데 사실 불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어불성설인 게요. 부처님도 나를 이을 사람을 누구 상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인물에 대해 상정 안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랬어요? 법과 그 계율에 의지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나 왕의 시대의 어떤 그 맥을 이었던 그것이 아니라 그 그 어떤 가르침이 이제 다시 왕을 대체해서 그거를 해서 이렇게 이어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태고종에서 우리가 한국 불교의 정통이라 하고 우리가 태고 스님 그 말이 난 조금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전에 조계종 교육원장 운영하신 현흥 스님도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바꾸자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나오서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봤는데 그분 말씀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이 그릇을 조계라는 이름으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국 불교를 다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종단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통을 찾는 게 우리가 정통이다, 뭐 누구의 맥을 이었다,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방경 교수님께. 네. 뭐 이거 뭐 완벽한 대답 말고 그냥 우리가 접근하는 이런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완벽하게 그럼 뭐 완벽하게 또 다른 분들 있으시면 답변 저도 하나 좀 하게 나중에 하시죠.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뭐 다 하시죠. 뭐 그 대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죠. 예. 빨리 끝내려면 먼저 저쪽에 우리 예, 저는 우리 법무스님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아도화상 아까 제가 이제 이종 선생님 질문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도화상을 어쨌든지 간에 서당사의 최초의 이제 그 사찰이 성립이 된 것이 아도화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아까 이준 선생님은 호남의 삼남 이제 그 삼합이라는 그 견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어찌 보면 태고족에 속해 있는 승려의 입장에서 아도화상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학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질문만 들어도 재밌네요. 또 스님, 이거, 네, 먼저 여기 먼저 하셨으니까. 네, 스님 먼저. 네, 저는 너무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성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남사에서 행자생활 할 때요, 항수회례나 사성례, 그다음에 송주를 아침마다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벅찼지만 나중에는 행자생활 끝나갈 무렵에는 오기 싫을 정도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도 서남사만의 총립을 대표할 만한 서남사만의 전통 의례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네. 질문이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저도 오케이. 몇 가지로 볼륨은 아니고요. 아주 간단히. 네. 탁 선생님 발표문 중에 39쪽에 이따 좀 보시는데 39쪽 위에서 한 7, 8줄에 천글장 중수 상량문에 승강부터 쭉 7전 등 8개 정각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한테 질문하십니까? 탁 선생님 네. 이 7전을 하나로 보고 한 정각으로 보고 8개 정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7전이라는 게 거기 7개 정각이 있거든요. 아까 버구스님 발표문에 따르면 그럼 정각 개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성우 선생님한테는 아까 별성자 그게 주상전하 그리고 중전마마 세자 그래서 날일자 세 개가 아닐까. 근데 전서처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럼 그 세 분한테 갖다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아까 재정 선생님 손안 드셨습니까? 또 없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5분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 아까 제가 논평하시는 분들 그 중에 핵심적인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선생님 부유 청어 차이 문제가 물론 뭐 계속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 요건 아까 김만근 선생님 관계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혜정 선생님 원통령 축성전 문제 아까 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 기능하고 어떤 관계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층적인 차원이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버구스님은 아까 조례 문제 이거 사실 논평문서에 청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청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죠? 조계종원 한국청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선학회에서 한번 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제 생각은 뭐 조열이나 조목도 좋은데 이 청규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방인 교수님 친갱 현변하고 이제 경운원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룰 테니까 이 친갱에 대해 이분이 지금 완전히 그것에 대한 뭐랄까 우리 선언사의 기초랄까 그것을 놓은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퇴보 이후에 과연 이 선언사의 중흥조를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 경운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정체성을 세울 건가 그것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성훈 선생님 의례 일상성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적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윤리 철학까지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 듣고 야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무미건조한 뭐 논리나 뭐 사상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몸하고 함께 움직이는 문제인데 굉장히 아까 너무 변방의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 태국불교 문화학회가 또 지향해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셔서 그것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쪽에 앉아 계신 이종수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아까 다 포함해서. 예, 저한테는 질문이 없었는데 사회자 질문과 상관없이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이 다른 문제가 있고 생각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사실이 다른 문제도 꽤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뭐 생각나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12조례 때 조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열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열자와 레자는 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님 그 뭐 전패, 존패 다 좋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일제 때 이제 뭐 천황 만세 뭐 이런 거 썼는데 그 이전에 조선 시대 때 만든 뭐 우리가 전패든 존패든 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또 다르게 이렇게 일제 때하고 그 이전의 문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이성훈 교수님 그 이제 6조 고사 말씀하셨는데 6조는 뭐 그렇지만 뒤에 고사라고 하는 글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고자의 절사자거든요. 6조 뭐 6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각각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6조의 옛절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6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과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막 들을 때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좀 몇 번 있긴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사회자님 질문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청어규정 이게 청어계 부육의 그 문제 사상적 차이는 뭐 이제 김방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연구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청어계와 부육계가 이제 갈리는 그 이제 시기가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데 그 시기가 이제 딱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제 1660년에 평양 각성스님 입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육계가 먼저 어떤 그 정체성, 개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이제 그 확립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백암각성스님이고 그 백암각성스님이 입적하는 그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기문이 나오는데 그 비석에 부유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 대략 한 5, 60년대부터 해서 한 1700년 그 사이에 청어계와 부유계의 어떤 갈림길, 그러니까 사상적 갈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법맥의 갈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곳곳에 다 모든 사찰 스님들이 다 그런 어떤 계파를 주장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18세기에도 여러 가지 섞여서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을 딱 무자르듯이 자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것은 백제 시대에 오늘날의 전라남도 지역에 백제 불교와 관련된 인물은 일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아도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그 질문들이 와서 저도 간단하게 답변해봤습니다. 가깝게? 네. 저는 사실 마이크 없어도 되는 목소리거든요. 근데 12조에 목소리 큰 사람은 알아서 나가라 이 소리가 나온 뒤로 내가 내가 진짜 그래서 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정말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는 실전이 건물 한 채 이름인 줄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법우스님 발표하기 전까지 이게 칠전선언이라고 계속 자료에 나오니까 이게 그냥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거 내지는 어떤 이렇게 같이 연결된 이렇게 한 그걸 설명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어쨌든 사료에서는 그냥 칠전 요 두 글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이게 아니 칠전 중에도 뭐 건물들 많던데 따로따로 돈 안 내고 딱 한 개로 뭉쳐가지고 돈 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칠전 두 글자만 나와가지고 그 칠전선언이 당연히 그냥 선방 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다시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거 보고 나서 더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아까 전에 이성훈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각 그 정강마다 이제 살림을 따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도 달랐기 때문에 아마 영화질에서도 각각 영역에 따라서 돈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주를 사찰 중창할 때에도 스님들이 7분씩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여기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주상전화 뭐 이렇게 그거 되게 부끄러운 역사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일제 강점기 때 스님들께서 이제 뭐 천황폐하 수만세 뭐 이런 식으로 전폐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보면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요즘 불교 신문에 이제 칼럼을 쓰는데 제가 무슨 원고를 쓰다가 턱 걸린 상태로 이제 지금 순천에 내려왔냐면 호국 불교를 쓰다가 턱 걸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학자들마다 이제 호국 불교가 이렇게 한 마디씩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 중앙성가대에 계시는 김상영 선생님께서는 혼돈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호국 불교 논쟁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호국 불교를 볼 것인가, 어디까지 어용 불교를 볼 것인가,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선 시대 때 스님들께서 특히나 송강사 스님들께서는 로비까지 해가지고 왕실 원당을 그거 따냅니다. 이게 왕실 원당이 안 되니까 자기네 사찰로 여기 다 이제 몰려드니까. 근데 스님들께서 이런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 왕실과 결탁한 거 있죠. 이게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왕실하고 불교는 사실 한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유학자들이 반대편이었죠. 유학자들은 불교에 대해서 부정을 했지만은 조선 왕실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불교를 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역사하고 조선 말 때까지 계속했는데 왕실 입장에서도 사실 불교를 이용하고 불교 입장에서도 왕실을 이용했던 그런 어떤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어떤 관계들을 계속 유지를 많이 해가는데 일제강점기 때 같은 경우에도 천황폐하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1930년대 그 상황에서 사찰이 그냥 다 완전히 다 망가지더라도 우리 사찰 그냥 폭삭 망하는 한 있어도 나 애국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게 바람직한 역사였을까. 우리가 예전에 그 통도사의 김구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 플레이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천황폐하 만세에 나누고는 뒤로는 자기 비자 모아가지고 저기 어디야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이제 돈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상 스님들께서 그 우리가 어디까지를 호국 불교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이제 국가에 부역한 걸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거는 여기 계시는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할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 예,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논의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말씀. 예. 네, 저는 제 질문을 받긴 했는데요. 뭐 제 질문 포함해서 진짜 지금 탁규정 교수님 그리고 또 나머지 발표자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참으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밤 시간도 다가오고 또 김탁 교수님께서 아주 예리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자제하면서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 아도 화상 창건설인데요. 자 그러면 도선 창건설이냐? 예를 들면 지금 도선 창건설 선암사역에서 도선 창건설과 아도 창건설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실은 도선의 어떤 그것도 선화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도선이 창건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도만큼이나 도선 국사가 창건한 절들도 많습니다. 저 전국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결국 우리가 좀 아도냐 아니면은 도선이냐 이렇게 그 어떤 인물에 의한 그 어떤 창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만 그 사실관계에서만 좀 너무 이렇게 천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귀속의식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대별로 귀속의식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가는 양상들 그걸 통해서 어떤 사통이라든가 또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노력하는 방법이 옳지 실은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열심히 조선 예우를 할 때
차사 참건조 아도화상 뭐 그렇게 하거든요. 열심히 아도화상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 논문 학자분들 논문 쓰실 때 서남사는 아도화상이 참관했다고 한다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신학을 맥락을 또 통해서 또 일관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 지금 질문 자체를 권동우 교수님께서 본인 지금 영역 쪽으로 끌어들인다고 살짝 지금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다가 나중에 식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청규하고 아까 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욕심이 앞서가지고 가람도 봐야 되고 또 청규 내용도 또 분석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글인지 뭔지 막 너무 사실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가 안 됐는데 기존에 우리 그 선언 청규로서 전통적으로 승가 특히 선언 전체에서 뭐랄까 규범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선언과의 관계, 청규와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현 조선 시대 때 또 청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지는 규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논문의 질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뢰 부분인데요. 한 가지 일례로 의뢰는 의뢰를 통일해가지고 망한 데가 있습니다. 망했다기보다도 의뢰를 통일해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근대를 불교를 하면서 전국 각 사찰에 있던 의뢰들을 한 곳에 다 모으거든요. 그리고 또 근현대 와서는 그걸 비디오까지 다 찍어갖고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든 조동종이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예불 하는 목소리 톤이면 이것이 다 똑같아요. 행사 방식도 다 똑같아요. 너무 정형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근대화가 낳은 어떤 일종의 폐단이라는 표현은 좀 거칠고 어쨌든 손해 보는 것. 그러니까 통일성이 주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많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태고종의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님들마다 달라요. 그것도 생각하시는 방향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약간 학문적인 어떤 그 정형성을 어느 정도 발견해내고 또 정리해 가면서도 또 나름의 그 독창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보호하는 그런 쪽에 좀 지혜를 좀 같이 모아서 하면서 정립을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교수님 발표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부부 스님 조례하고 관련된 걸 제가 최근에 불교 평론 106호에 조선 후기 성녀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해서 백장화상 청규법 28개의 말하면은 그 조항을 자세히 풀어서 요번 실었습니다. 실렸는데 거기서 지금 12개 중에서 3개가 같더만요. 3개가 같고 또 한 개는 아까 말했던 상축을 안 하면 그러니까 천황폐하고 이 축을 안 하는 놈은 절 300배의 그 벌칙을 가하는 것도 그 성교의 규정이 돼요. 매도 때리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예불 참석 안 하면 몽둥이 패는 것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네, 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태고종이 독자적인 청규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이제 스님 말씀처럼 앞으로 많은 논의가 고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 왜냐하면 청규가 있어야 이게 선종이잖아요. 선종은 청규가 목숨인데 앞으로 교단이 그 문제도 아마 해야 이게 사실 정체성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계종은 이미 만들어서 이미 지금 유포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스님 말씀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김광인 교수님.
예, 정원 스님 그 질문 대단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종수 교수님이 사실과 해석의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다닐 때 이제 보조를 전공하면서 연불요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의 저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많은데, 그 다짜고짜 연불은 불교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연불이 뭐요? 그러더라고요. 연불이 연불이죠. 그랬더니 연불의 뜻이 뭐요? 그래서 부처님을 영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부처는 뭐요? 그러더라고요. 부처는 마음이죠.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바깥 세계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고종의 종교 문제가 됐던 스님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실제 밖의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들이 자꾸 걸리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밖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다름을 이 부처님의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통일시키고, 또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다름을 하나로 품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내가 곧 뭐냐면 태고종이고 내가 곧 한국불교고 내가 곧 부처님이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을 품어 나갈 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지금 질문했던 내용들은 사실 학문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따져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그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한국 불교 자체가 모순입니다. 논리성이 없습니다. 의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논리성이 없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통일시키는 건 사실은 내 마음으로 그거를 품었을 때, 그리고 하나가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이게 품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어느 분야의 큰 스님들, 석가 스님이든 보조 스님이든 원효 스님이든 이런 부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뭐냐면 어떠한 논리, 어떠한 이론들을 들이대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뭐냐면 이게 논리적인 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볼 때 굉장히 무서운 것들은 뭐냐면 이게 별 얘기를 하시지는 않는데 빈틈이 없고 논리 어떤 것들을 포용하고 있을 때, 아 이분은 정말 대가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우리 정훈 스님도 밖의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정훈 스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점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시면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좀 주제넘은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지금 몇 개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별성 가계 별세계 그린 게 전서체에 불과하다 그 말에 동의를 100% 하는데, 우리 법법자가 지금은 약자를 정자로 이해하잖아요. 이 법법자의 정자가 행사감옥이라는 생각에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 삼수면에 사순독자 밑에 갈것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쓰느냐는 그 시대에 그 쓴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고사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육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해석의 문제라고 고사가 어디 딱 있다 그러면 또 그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서남사에서 향소의 사승내 천수계인데 너무 좋았다. 그 당연히 좋죠. 그거는 전통이고 그들이 함께 할 때 어우러지는 그런 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의 문제가 기본적인 체계를 통일하자는 거지 하나하나의 사건 그 경주를 염성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하는 거를 통일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 법우 스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체계를 통일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폐 문제, 그거를 우리가 조선시대 얘기다, 일제때 얘기다, 그걸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런 아전 같은데 그런데도 전폐를 걸어놓고 애경을 했대잖아요.
그럼 우리 불교도 그렇게 했고 수없이 기록이 많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일제가 되면 이 전표에다가 수상제나 수만제, 통년과 가소만세를 바꿔버리죠. 바꾸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걸 다시 지워버리고 이걸 위패로 만들어서 나무아미타불을 써버리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문제인데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 사찰의 그 어간문을 아직도 우리를 어간문이라고 하고 저는 옛날부터 중앙정문이라 하면서 정문으로 불자들이 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간문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에 다 공전이라는 뜻이고 그 자리는 주주스님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임금님을 대신해서 주주스님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 어디를 가면 빨간 방석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그 주지스님 자리라고 아무도 못 앉게 하잖아요. 그 사이 임금님 자리예요. 임금님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는 그랬던 거야. 근데 그걸 현대는 어떻게 했어요? 현대는 당연히 사찰의 원당의 주인은 불자지요. 그럼 부처님의 제자들이 중앙으로 딱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미얀마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부처님 만나야지. 옆에 문들은 시자가 공양물 드리는 분이에요. 왜 불자를 주인으로 살리지 못하느냐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항상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되고 사실 제가 의례학이 변방학이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70년대 후반 되면서부터 조금씩 다루어지고 한국 불교는 그나마 의례학의 시초가 우리 오른스님의 일용원칙 수문기에서 몇 줄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나마 시초라고 보고 그 이후로 이제 몇몇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논문들은 그냥 소개서 논문이에요. 설명을 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학문으로서 선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저희가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는 뭐 앞으로 우리 학회를 위해서 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이제 전통과 현대 혁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사실 의례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그 김한 교수님 그 사상 문제나 그 다음에 또 역사 문제 이 정도에 그 다음에 뭐 수행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과 혁신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태고불교문화학회가 어떻게 다뤄나갈 건가 하는 문제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느껴졌고 또 하나는 이 보편과 특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그 태고종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 아주 과감한 정체성 문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종파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파성의 문제가 한국 불교 내에서 어떻게 포용되고 포섭되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갈 건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편과 특수의 문제라는 이런 쪽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 학회가 다른 학회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진지해서 탈이에요. 굉장히 많은 저번 1회 때도 그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태고불교문화학회를 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갔으면 좋겠고 근데 아까 이견 선생님 참 중요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상규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찰 경제나 이런 걸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보면 왜냐하면 이건 전부 이게 성에서의 얘기만 하는 거고 민중과의 어떤 거래나 이런 우리가 사촌이나 이게 한국 불교 문화를 이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반쪽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시 이쪽을 굉장히 천착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학회에서 다루지 않는 물론 자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금 사찰 공동체가 안에서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과의 공동체, 이 한국 사회 전체 문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고 그다음 아까 타계정 선생님 국가 권력 문제 이거는 진짜 중심과 주변의 문제인데 굉장히 영구적인 어떤 테마 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아마 또 다른 또 시대적인 상황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말하는 채용론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이게 참 비참한 문제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앞으로 또 그런 것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영구적인 과제가 될 거로 생각하고 우리 학회가 앞으로 다뤄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제2회 태고불교문화학회 학술대회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회장님의 감사의 변을 들으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값을 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이제 상호성원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제2의 태국불교 문화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